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상정,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실종으로 민생과 나라 살림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었던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사과하고 철회하기 전까진 협상도 없다는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 감액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기싸움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겁박용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중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쏠렸지만 여당 중진 의원들의 항의 방문 끝에 여야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상정,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야당은 다수당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정부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기왕에 밝힌 것과 한 채 변화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할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추가 협상, 사실상 일시 휴전을 요구하며 여야 극한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요구한 10일까지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이 맞물려 있어 협상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결국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예산마저 단독 처리하려던 야당이나 제대로 된 협상 카드 하나 제시하지 못한 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 즉 12월 초에 맞춰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당해와 지난 2020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 12월 24일에야 이듬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야 대치가 극심했단 건데 올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관례적으로 여야와 정부 간 3자 합의를 중시해온 사안인 만큼 야당이 이를 무시한 채 강경한 태도를 고집한 데 1차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애초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부랴부랴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강행한 건 실익 없는 여당 겁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히여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야당의 거듭된 증빙 내역 제출 요구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전액 삭감이란 결과를 받아든 여당을 두고도 무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이 강조해온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등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은 것 역시 여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겁니다. 야당 감액안 본회의 처리에 일단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헌정사 최악의 기록은 피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내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실종으로 민생과 나라 살림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인 시기에 무책임한 행보를 하면서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정부 원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예산에 잡힌 761억 원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공의 복귀 지원 관련 예산은 931억 원,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은 74억 원을 감액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도 8억 원만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 81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위험과 재난 대응을 무력화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예산안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며 국회 예산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무력화하는 방탄용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뭉개고 지난 정부 인사들은 표적 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과주기 수사해 특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지휘 계통에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중독성 탄핵, 이성을 잃은 보복 정치라며 바로 표결에 붙이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감사원을 탈취하고 나라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요구해온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 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한 건데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또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될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활동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 1.6%로 1%대로 떨어진 뒤 10월 1.3%에 이어 석 달째 1%대로 둔화됐습니다. 근원 물가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생활 물가 지수는 1.6%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 공업 제품은 0.6% 올랐습니다. 사과 8.9%, 파는 20.7% 하락한 반면 돼지고기는 6.5%, 무는 62.5%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5.2% 떨어졌는데 휘발유는 3.4%, 경유는 10.4% 하락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최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휘부 공백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업무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도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의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당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던 법무부 장관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 검사가 당분간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처리 사건만 10만여 건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2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가 과거 성남지청에서 함께 수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다수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물론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민생범죄 사건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에 따른 지휘부 공백이 여러 민생사건 수사와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다른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채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기소하기 하루 전에도 명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살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에 관한 명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워크 사이의 채무이행 각서인데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가족이 국가산단 인근의 땅을 산단 선정 발표 이전에 샀다는 의혹을 따진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지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 측을 위해 기획한 여론조사는 81건이나 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관련 회계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돈이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증거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명태균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삿짐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한때 일대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큰 불이 나 50여 명이 구조됐던 경기 안산시 상가 건물에서는 2주 만에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새까맣게 탄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화물칸은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터널 인근에 달리던 이삿짐 트럭이 불길에 휩싸인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연기를 발견한 차주 등 4명이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트럭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일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정체 시간이 대략 한 35분가량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치 그 주차장처럼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지붕은 화염에 폭삭 무너져 내렸고 내부는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은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주민 70대 남성이 제때 몸을 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택 2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가량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강원도 행성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승합차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건물 1층 식당에선 지난달 17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다시 불이 난 건데 소방 관계자는 발화점이 건물 외벽 간판 전선으로 추정되며 지난 화재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서울 성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난 방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방은 안에 있던 고양이가 인덕션을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대출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한 뒤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천만 원을 간편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B씨의 휴대전화로 거기 없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방신기 출신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에게 대화 녹음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8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에 들어서면서 어제 아침에는 짙은 안개로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하늘이 흐릿했습니다. 날씨는 포근했는데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출근길. 마치 장막이 들이운 듯 희미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에 내륙 대부분 지역의 시야가 200m 미만으로 좁아졌고 일부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건 지난주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인 곳이 많은 데다 그제 내린 비가 더해져 지면의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가 덮은 겨울의 시작. 서울 아침 기온은 4.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고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며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12월인데 날씨가 따뜻해서 이때다 싶어서 자전거 타러 나왔어요. 좀 많이 추워진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못할까 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등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밤사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는 먼지를 몰아냈지만 겨울 추위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화요일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인천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오늘 아침 중부는 영하권에 접어들겠고 서울과 인천은 영하 4도, 강원 철원 영하 7도, 경기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가 주말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져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계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중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명태균, 김영선 이 두 사람을 검찰이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달 15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 플러스 10일, 20일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이에 네. 따라 구속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지난달 26일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석과 달리 구속 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관련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거물을 제시받은 판사가 관련 심리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그 증거물을 돌려주기까지 심리의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심리가 이루어졌던 약 이틀간에 걸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즉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아직 구속기간이 이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양측을 모두 구속 기소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필요적 공범관계입니다. 정치 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인데,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김영선 전 의원이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명태균 씨인 만큼 필요적 공범이니 모두를 같이 기소해야 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둘을 모두 함께 기소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인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7,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금의 흐름이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고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일부 정황을 진술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과 대화한 녹음 파일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 사건은 사실 지난해 12월에 경남도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회계 책임자가 이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비 일부가 명태균 씨에게 지속적으로 입금된 상황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 기소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툼은 상당히 치열한데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 내지는 선거 비용을 차용했다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명태균 씨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예비 후보자들 일부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고 이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던 예비 후보자가 사실은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향후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법리 다툼 내지는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상당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이죠. PNR에 각서를 쓴 거를 이제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미수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 있고 이거를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모두 변제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다소 내용이 복잡한데 이 채무행 각서는 지난 2022년 7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애초에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용역을 의뢰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들이 있었습니다. 미수금 6,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PNR 입장에서도 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었습니다. 영업대행 비용이었습니다. PNR 입장에서는 양측이 지급해야 할 돈이 비슷한 수준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 상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형태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소속이던 강혜경 씨가 돈을 굳이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받을 게 있고 현재는 대선이 진행 중이라 돈을 받기 어렵지만 대선 이후에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갚겠으니까 일단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아야 할 돈은 PNR이 직접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났는데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네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행각서에 모두 다 적시를 합니다. 향후 돈을 실제로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전제로 해서 김 여사 관련 미래한국연구소가 언급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내용까지 이 채무이행각서에 언급해 두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춰보면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 안에는
이 각서는 강혜경 씨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다. 당시에 지난 9월에 명태균 씨가 P&R 대표와 통화한 녹음 내용에서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직원인 강혜경 씨가 굳이 보증을 설 이유가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돈을 내려줬는데 이것도 강혜경 씨가 취득했다는 말인가 의아해하는 언사가 오고 가는 내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독단적으로 강혜경 씨가 작성한 이행 각서일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는 각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 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실제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내역이 있고 돈을 받을 내역이 있다면 달리 명목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해줬고 네. 또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내역이 있었던 것 아닌가. 나아가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해줬으니 그 대가로 공천에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네, 각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건의 전반적인 화살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설명해드린 미래한국연구소 명의 채무이행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해 주었다. 불법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해 주었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각종 진술도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혜경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이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고 그 돈 봉투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글이 적혀 있는 돈 봉투였다. 이 내역과 관련해서 명 씨의 휴대전화에 이 돈 봉투가 이미 포착되었다는 정황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것 아닌가.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형태는 단순히 돈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던 것 아닌가. 이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가 고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네,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이 그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 보존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압수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이 증거 보존 신청은 미리 증거를 보존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 증인 신문을 해달라는 신청인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사권이 없으니 누군가의 이 증거물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판사의 힘을 빌어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존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이 사건의 일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의자인 강혜경 씨 측이 판사에게 증거를 미리 보존해달라. 보존해야 할 증거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옛 휴대전화에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 씨와의 대화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자료를 미리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증거보존 신청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황금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이 여기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죠?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가 황금폰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남을 통해서 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검찰이 지난 9월에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이 황금폰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증거 은닉이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입회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미인가요?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취지는 아직도 명태균 씨 측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면 일정 부분 수사가 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굳이 자신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황금폰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이 황금폰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공익 제보자의 지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이 황금폰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사실을 제보한 지위에서 상당한 양형, 감경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자,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지가 발표되기 전에 명 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명 씨 지인이 30억 규모의 후보지 인근의 땅을 산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나아가서 지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지인이 예정지 주변에 8억 원대 땅을 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인데 확인해봤던 이 지인이 공동 지분 투자 방식으로 모두 30억 원에 이르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지인은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지 명태균 씨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제3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모두 5년 이하 등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땅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모두 몰수 처분됩니다.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동생들이 인근의 땅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발표는 지난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여일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의 남동생 부인이 이 후보지에서 약 2km 떨어진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이 이 매입가 절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김 전 의원 남동생 부인과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이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명 씨가 앞서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이 산단 선정 관련해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김 전 의원도 이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의 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자신의 동생 내외나 동생이 직접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 전 의원은 동생들이 은퇴 후에 기촌하려고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생들 주거지뿐만 아니라 경남도 창원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사실 명태균 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간의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축들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일정한 자금 수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돈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된 여론조사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일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만 관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공천 개입 과정에서 관여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창원 국가산당 매입 의혹 등 관련 의혹들 전방위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야모야병으로 투병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16살 학생이 응급치료가 지연되면서 끝내 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6시간 만에 겨우 첫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수원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움직이고 잠시 뒤 출발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모야모야병을 앓던 16살 A군이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머리 아파 이러고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계속 정신 차리라고 하고. 구급차에 올라탄 뒤 구급대원들은 급히 아이를 치료할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 골목 일대에서 16살 A군을 태운 구급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군을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두 곳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연락을 취했지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빠꾸놓고 계속 전화하더니 뭐 오셔도 지금 뭐 안 돼요. 그럼 오시면 오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겨우 집에서 9km 떨어진 응급실 한 곳이 연결됐고 첫 신고 70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 잘못되겠다. 아무데도 안 받아주고. 진짜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하지만 해당 병원은 수술이 어렵다며 다른 곳으로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또 4시간이 흘러 첫 신고 6시간 만에야 학생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A군은 사경을 헤매다 결국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뇌출혈로 쓰러진 이 학생이 수술대에 오른 건 첫 신고 뒤 6시간 만이었습니다. 치료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여러 곳도 이런저런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야모야병을 앓다 뇌출혈로 쓰러진 A군은 첫 신고 뒤 70분 만에 수원 권선구에 있는 병원에 도착합니다. 당시 의료진은 희귀병의 뇌출혈까지 확인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병원 전원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빨리 이제 이 안에 하면 되겠다는데 저희 어머니 죄송한데 수술이 안 돼요. 저희는 뭐 장비랑 선생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당 병원에서 다른 대형 병원에 긴급 연락했던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용인에 있는 대학병원도 인력 문제로 답변에 시간이 걸린다.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 역시 전원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른 한 곳은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그 병 자체가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물 치료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 상황을 올려 다시 이 병원에서 15km 떨어진 군포에 있는 병원에서 첫 신고 뒤 6시간 만에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냥 보내주자. 고생했으니까 보내주자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고. A군을 받아주지 않은 대학병원들은 YTN에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불가능했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의료진이 없어 배후 진료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엄마는 지금도 품에서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실감도 안 나고.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나가는 거 알면은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요? YTN 신기혜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비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반으로 근무하는 A씨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는 의사들이 한 달 가까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협박과 욕설을 일삼은 내용이 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지부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삼성과 SK가 사실상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여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개발에 필수적인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라도 미국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은 전량 미국으로 수출돼 큰 영향이 없지만 삼성전자는 HBM 매출의 30%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중국 강경 정책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he protections of our advanced technologies, these are things we're going to advocate continue because we think that they are not political issues. 이번 수출 통제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반도체 규제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1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넣고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건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며 필요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 초청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CES 초청장을 받은 업체 직원들 상당수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조차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CES에서 탈중국화가 진행된다면 이 박람회가 과연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지수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4%와 0.97% 올랐습니다. S&P 500은 지난주 직전 거래일에 이어 2거래일째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소식에 3.46% 상승했고 아마존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소비가 늘면서 1.36% 올랐습니다. 시장에는 계절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맞아 지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랠리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차남의 사면을 결정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은 트럼프 측의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법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친 질 바이든 여사에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발표한 사면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앙골라 순방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 브리핑은 기내 브리핑에서 정적들의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6일로 예정돼 있었던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량 선고 역시 조건 없는 사면 단행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으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nd I am satisfied
that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 said I abide by the jury decision, and I will do that, and I will not pardon him.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후대 대통령이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과 FBI 국장에 잇따라 충성파를 발탁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1월 3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오늘 이사회를 엽니다. 다음 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총에서는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온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애초 지난달 2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 바로 호빵과 어묵이죠. 겨울 먹거리부터 방한용품까지 짧아진 가을에 고전했던 유통업계가 겨울 상품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따끈한 호빵을 반 가르니 고구마 앙금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한 입이면 추위도 어느새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울지 모르고 옷을 얇게 입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먹었더니 몸이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따뜻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도 겨울 대표 간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와 어묵, 호빵 등의 매출은 직전 2주보다 많게는 80%가량 증가했습니다. 겨울 필수템 난방용 가전이나 방한용품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한 대형마트의 히터 매출은 직전보다 140%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 매트와 내복 매출도 각각 30에서 60%가량 올랐습니다. 밖에 기온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머니 방에 히터 하나랑 전기장판 깔아드리려고 왔거든요. 특히 긴 더위로 가을 실적이 부진했던 패션업계는 겨울 상품으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가을 상품 판매가 다소 저조한 편이었는데 올해 겨울에는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아진 가을로 매출 특수를 누리지 못한 유통업계가 겨울을 겨냥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인데요. 오늘 밤엔 또 비나 눈 소식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자세한 날씨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출근길 정말 춥더라고요. 어제 아침과는 기온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까? 정말 춥습니다. 오늘 철원 같은 경우 영하 8.7도, 파주 같은 경우도 영하 7.7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2.2도까지 떨어졌는데 어제에 비하면 아침 기온으로만 거의 한 7도 정도가 떨어진 셈이고요. 어제 낮 기온부터 따진다면 한 15도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것은 어제만 해도 기압고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북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했죠. 1031헥토파스칼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일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층에 5km 상층에 전리저기압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왜 눈 많이 오고 그럴 때 전리저기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다시 전리저기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전리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경우 상층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이 불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서쪽엔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지상에서 가까운 1.5km 상공 기온도 보니까 서울 상공 기온이
어제는 영상 3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영하 6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한 9도 정도가 떨어진 그러네요. 셈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인천에는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파주의보 사실 워낙 많이 듣는 얘기라서 이 용어가 익숙하긴 하지만 그 기준이 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겨울에 10월서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죠. 네. 그래서 특보에는 이제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의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보 같은 경우는 전일 최저기온보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기온이 영상 3도 이하여야 되고요. 또 평년 기온보다 3도가 더 낮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준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하죠. 대개 중부지방 아니면 뭐 강원 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지역으로 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한파특보가 네. 오늘은 인천만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네. 인천 같은 경우 어제 그 아침 최저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인천 쪽 바로 그쪽으로 저기가 구름대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저 바다 옆이 원래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바다 옆에 있는 도시들이 최저 기온이 좀 높은 편인데 여기다 구름까지 꽉 차 있다 보니까 복사는 거의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 인천 같은 건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8.1도였습니다. 예. 서울은 4.6도였는데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영하 2.2도까지 내리니까 10도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어제에 비해서. 거기다 오늘이 영상 3도 이하에다가 평년보다도 3도 이하가 낮다 보니까 그 지역만 유일하게 한파주의보의 기준이 딱 맞은 것이죠. 그렇군요. 한파주의보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도 있고 상대적인 기준도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리고 또 돌풍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이나 산악 같은 경우 15m 이상 지금 저 바람이 불 걸로 예상돼 있는데 네. 15m 같으면은 저 입간판이 날아가는 수준이죠. 지난번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20m 정도 되면 나오는 것처럼 우산이 이제 제대로 그 바람을 받고 걸어가기 어려운 정도고요. 예. 15m 정도면 이제 입간판이 날아가는 정도인데 대개 이 지난번에도 왜 분당에서 그때 바람이 불어갖고 입간판이 날아가고 시내버스를 덮쳤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강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바람들이 물론 산악은 더 강해지지만 이런 도시 같은 데 들어오면 큰 빌딩이 있는 지역은 빌딩이 가세가 됩니다. 네.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바람이 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산악이라든가 해안 이런 지역이 바람은 강하지만 도심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건 상당히 좀 결속을 잘 해야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인데 도심에서는 빌딩풍까지 더해져서 더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제 체감 기온도 떨어지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뭐 체감 기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적용하는 것들이 대개 0도서부터 영하 10도 사이 정도까지는 저 풍속이 초속 1m당 1도가 떨어지는 걸로 대개 계산을 합니다. 예. 사실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체로 한 그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였는데 추속 3m로 불고 있다. 그렇다면은 체감 기온은 영하 5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체감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추속 1m 증가할 때마다 2도씩 떨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할수록 체감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체감 기온이라는 건 이제 이게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피부에서 그만큼 많은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기온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체감 기온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는 보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방한용품을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위를 좀 조심해야 할까요? 제일 사람들이 추위를 제일 많이 느끼는 부위가 목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은 기본적으로 머플러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들러두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기상청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영국 기상청에서 꼭
추워질 것 같으면 모자를 쓰라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예. 그 모자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머플러 들으면 우리가 보통 체감 온도는 한 5도 이상 올려줄 수 있다고 하고요. 모자를 갖다 해드려도 2, 3도 이상을 체감 기온을 좀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손, 그다음에 발 예. 이런 데가 이제 가장 열을 많이 뺏기는 그런 곳입니다. 장갑까지도 또 잊지 않고, 네, 이제 머플러, 그러니까 목도리, 모자, 장갑 정도는 꼭 착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엔 추웠는데 낮에는 기온이 좀 따뜻해질까요? 일단 뭐 아침부터는 기온은 올라갑니다. 그렇더라도 서울 지방 같은 경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4도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낮 기온은 일부 중간에 가는 날 빼놓고는 거의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4도 전후까지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일요일만 서울의 기온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6도에서 7도 정도 올라가고 다시 토요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춥습니다. 춥고 나서 다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에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약간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지나고 이후에도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뭐 대체로 한 4도 뭐 좀 약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도 이 정도 전후고요. 이런 기온이 당분간 계속되니까 실제로 바람이 좀 더 불게 되면 낮에도 체감 기온 같은 경우 거의 0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날이 따뜻했는데 안개 때문인 건지 먼지 때문인 건지 온종일 하늘이 흐리더라고요. 이건 정체가 뭐였습니까? 어제는 오전에는 안개 영향이었었죠. 예. 전국적으로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었거든요. 그 안개가 짙게 끼게 되면 안개가 실제로 이런 응결핵 물질로 인해서 안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되게 연무로 변합니다. 연무로 변하게 되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가 되게 안정될 때, 그때 안정될 때 안개가 끼니까 그렇고요. 오후에는 어제 그 중국으로부터 초미세먼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의 뭐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가 40 마이크로메타 정도, 세제곱미터당 이 정도로 농도가 좀 높아서 나쁜 정도가 유지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밤늦게 이제 기단이 바뀌면서 찬 공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좀 시계가 나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날씨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폭설이 쏟아졌다 보니까 또 눈 소식에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는 겁니까? 일단 오늘 눈 오는 건 주로 오는 것은 저 인천에서 경기는 서해안 쪽, 그다음에 경기 서남부 지역, 충남의 북부, 그다음에 전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로 보면 주로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쪽 쪽으로는 눈으로는 한 1cm 정도, 비로는 한 5mm 정도. 그리고 서울 이게 이제 오늘 밤부터거든요. 내일 새벽 사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 날리는 정도, 그러니까 한 0.1cm 정도 눈, 뭐 0.1mm 정도의 비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실제로 서울은 주로 내리는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내리더라도 밤이 들었으면 지금 찬 공기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얼어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밤중이나 새벽 같은 경우는 블랙아이스로 결빙된 이 도로 구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오늘 밤에 눈이 내리거나 비가 좀 내리는 지역은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유의하시고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우리가 말한 블랙아이스 제일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교량이라든가 혹은 다리, 다음에 이 터널, 출입구 쪽, 음지진 곳 이런 곳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특히 아침녘 해가 뜨기 전에는 굉장히 위험을 좀 조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자동차뿐 아니라 보행자도 미끄럼 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가 사실 너무 따뜻하다 싶어서 걱정이었다가 갑자기 폭설이 왔다가 또 추워졌다가 지금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거 예측 불가한 날씨가 이번 겨울 내내 이어질까요? 일단 최소한 1월, 2월은 그렇게 12월, 1월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이 날씨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워졌다가
또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워졌다가 이러는 것들이 계속 바뀐다는 건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그 폭설과 한파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따뜻했기 때문에 사실 폭설이 내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다시 추위가 왔다가 이제 어제 또 그저께 살짝 풀렸다가 또다시 한파가 내려오고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살짝 풀렸다가 또다시 주말에 또 추워지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약간 기온이 올라갔다가 또 그다음에 또 추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난주 26일서부터 계속 추위는 그러니까 약간씩 중간중간에 기온이 올라갈 때가 있더라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지금 기온이 낮은 형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북극 진동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음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한 것도 보면은 거의 한 15일 전후까지는 음의 지수를 보일 거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음의 지수를 보이는 경우는 이 상층의 흐름이 남북류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춥고 뭐 이러한 것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세계 기상기구나 뭐 미국 기상청의 그 5km 상공의 장기 앙상블 모델이 있습니다. 보름 동안 보여주는 거.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의 고도장이 계속 좀 대체로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이럴 경우도 기온이 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온이 계속 낮은 건 아니고 패턴 자체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그 사이에도 기온의 변화가 계속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오르고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뭐 좀 심하게 하면 기온이 널뛰게 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기온 변화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쉬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관리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건데 적용하는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 소송 남발을 막고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했습니다. 일반 주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반대가 거셌지만 물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다들 반대하던데.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손해본다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이제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는 두산그룹이 알짜 계열사 두산밥켓 로보틱스에 편입시키려다 소액주주 반발에 합병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자 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에 불을 먼저 지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우선 합병이나 분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목적과 효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계열사 합병 때 가액 산정 기준을 없애고 주식 가격과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이 일반법인 상법보다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 소송 남발이나 경영활동 제한이 덜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4가지 행위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여전히 당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반면 경제계는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계 8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기준을 규정하고 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장치도 도입해 일반 주주 권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에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57%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11%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이었고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이 우선이라는 답변과 불투명한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을 꼽은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투자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8%로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13%보다 높았습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연 30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년 문제가 노사 갈등을 넘어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한 직장에서 올해 몇십 년을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하려는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은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면 굳이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늦게 지급하려고 하는 약간 정부의 그게 또 있지 않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절하나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인데 앞서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에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한 해에 30조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기업별로 그 규모 또는 산업별 특성 또는 근로자의 그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을 65세로 딱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그 기업들의 그 준비된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도 늘리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하려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제나 호봉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정부가 반년째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만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인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는 취업 경험도 있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왜 그냥 쉬는 청년으로 돌아간 걸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특별한 사유나 교육 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5세에서 34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여 명에서
1년 만에 42만여 명으로 무려 25%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쉬는 청년들의 상당수가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1년 만에 30%나 늘면서 쉬는 청년 증가를 주도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쉬는 청년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고용의 질이 이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규직이 줄고 임시 일용직 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층 고용의 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취업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하향 취업률도 20%를 웃도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오버스펙으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한 뒤에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려되는 건 이런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는 겁니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은 과거 거품 경제 붕괴 이후 늘어난 니트족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우리 사회,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 창구했던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좌초하면서 의정 갈등은 다시 안개 속 국면을 맞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착수했습니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투표를 진행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최한나 의협 대변인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5명을 성향으로 분류하면 1대4 구도인데 온건파라는 강 위원장마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다룬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중단된 악재 속에 누가 되더라도 조속한 의정대화 복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의협 비대위원인 박단 전공의 대표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책임과 손해는 전공의와 의대생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초 뽑히는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 같은 극명한 인식차를 극복하고 사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중단된 건 정부 여당의 무능, 무의지가 만들어낸 한심한 결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한 달도 못 갈 협의체에 왜 야당을 동참시키는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애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참여도 않고 수수방관하더니 느닷없이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이어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조처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실물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의 이면에는 AI 챗봇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발행사 측은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인공지능 교과서 중 하나입니다. 문장을 따라 읽자, 단어 정확성과 억양 등을 평가한 자료가 바로 표출됩니다. I'm practicing my dance moves. 네, 이와 같이 음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기기엔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 점수가 드러납니다. 개개인은 물론이고 학급 전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1학기 처음 도입하는 AI 교과서 중 2종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참여형 요 컨텐츠의 정답률이 제일 낮았으니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한 학생, 잘 못 따라온 학생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교사와 학생이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서 장단점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발행사들은 AI 챗봇 오답변 가능성이나 기기 간 오디오 간섭 문제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대부분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교과서 구동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증가 우려나 서체 교과서와 호환성 문제 등 지적엔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마저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교육에 계속 좀 뒤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가져오는 계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교육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누리집에 AI 교과서 76종을 올려놓고 교사들이 직접 다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실제 교사와 학생 간 수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시연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은 가상자산 투자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코인 열풍의 민낯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곧 상장될 코인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1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는데 홍보한 코인도 투자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6월 유명인 이름을 내건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교수라고 칭한 운영자는 2달여 동안 여러 종목 추천을 이어가다가 코인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공모주 청약을 하듯이 곧 상장될 신규 코인에 청약을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청약이 무위험, 고수익, 90달러라고 하면 이 달러에 샀으면 90달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후 리딩방에는 운영자 말을 듣고 코인에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운영자가 안내한 코인 투자 사이트에 들어가 시험 삼아 돈을 입금하자 불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투자금을 17억 원까지 늘렸고 A씨가 가진 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사이트 측에서는 수익의 0.1%인 2억 3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를 직감한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웹사이트는 폐쇄됐고 운영자들은 휴대전화를 꺼버린 채 잠적했습니다. 상장 예정이라던 코인도 투자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모든 대출을 다 받았어요. 1금융에서 받은 것만 해도 6억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대출을 지인들한테 받아오라고 얘기해요. 최근 코인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는 코인 리딩방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194건 접수됐습니다. 홈페이지 이런 거는 범인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요.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중대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충남경찰청으로 넘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접수해 5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별로는 10대가 463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80%를 넘었고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 수년도 94명, 16.4%로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 집중 단속이 시작된 8월 28일부터 접수된 사건만 649건으로 하루에 7건꼴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공법단체 5.18 부상자 회장 조규현 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며 밤늦게 전화해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채무자에게 전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거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채권 추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방 주요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던 독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같은 날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을 찾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인 지 17일 만입니다. Я знав про те, що канцлер буде комунікувати з російською стороною. Це правда, Олаф про це говорив. 두 정상은 전쟁 기념비를 찾아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추모하고 양국 기업이 함께 생산한 군사 드론도 시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달 중 6억 5천만 유로, 1조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선을 그어온 자국산 타우루스 미사일 지원에 대해선 달라진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indert unsere Unterstützung nicht, die eben sehr umfassend ist. Und das ist mir wichtig zu sagen, auch umfassend bleiben wird. 하지만 공개적인 지지 표명과 달리 독일 정부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숄츠 총리가 개전 이후 서방 주요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내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개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 역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Drohnen aus chinesischen Fabriken und nordkoreanische Truppen, die den Frieden mitten in Europa angreifen, verletzen unsere europäischen Kernsicherheitsinteress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실질적 경제 협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각자 카운터파트와 회담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양쪽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장에서 탈영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6만 명에 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올해 1월에서 10월 직무에서 이탈한 자국 군인 약 6만 명을 기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탈영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지원에 드론 시스템, 대인 지뢰 등과 함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포탄이 포함됐는데 우크라이나에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추가 제공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 휴전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이런 의도의 휴전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숨통을 틔워주고 현대식 장거리 무기로 재무장할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휴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았던 주요 업체들이 급격한 실적 악화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위기에 몰리고 있고 최고 경영자의 사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구조조정에 직면한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폭스바겐 독일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진 건 6년 만입니다. 사측과 산별노조의 단체 교섭은 한 달 넘게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Wir sind total streikbereit. Also ja, die Stimmung ist natürlich ein bisschen gedrückt, ne, dadurch, dass wir gar nicht entgegenkommen. 세계 2위의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공장 3곳 이상이 문을 닫으면 최대 3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크라이슬러와 푸조를 거느린 세계 4위의 업체 스텔란티스는 최고 경영자가 전격 사임하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에서만 3,500여 명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영국의 벤 공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닛산은 전 세계 직원의 7%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을 감원하기로 한 데 이어 구조조정 책임자까지 물러났습니다. 미국의 포드도 2027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유럽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Die ganze Automobilindustrie ist in der ganzen Welt, in Europa, ganz besonders in Deutschland in der Krise. Uns trifft diese Umstellung zur Elektromobilität sehr, sehr hart. Die Rahmenbedingungen sind nicht mehr da, die Nachfrage ist nicht mehr da. 위기에 몰린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부진과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업체인 비아디는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100만 대가 넘는 신차를 판매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상 봉쇄됐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지각 변동에 가까운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라는 대형 변수까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에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4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년 동안 보험설계사 등이 생명보험계약 114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도록 해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9억 2천만 원, 한화생명은 7억 6천만 원, 동양생명은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고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상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경우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눈속임 상수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간 일감 몰아주기 정황 등 결혼 관련 업체들의 짬짬이 실태를 다룬 YTN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팩트추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선택권 등을 제한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예식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고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구제 대책과 재발 방지 제도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 정보 차단 협력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물과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히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의 협력 대상 플랫폼은 텔레그램을 포함해 구글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크게 낮았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4도에 머무르며 종일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도 살펴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곤두박질했습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파주 영하 6도, 철원은 영하 5도를 보였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무르며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4도, 청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과 전북 지방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에도 밤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